지금 박수 소리가 보니까 빨리 끝내달라 이런 의미 같아요. 조금 전에 어느 학생 얘기를 들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안 졸았다는 거예요. 이충근 박사님 강의 듣고서 그 앞전에 하신 그 강의하신 분들이 얼마나 강의를 망쳤으면 처음으로 안 졸았다 그래요. 예.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졸리면 강사 책임입니다. 예. 저는 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금 없는데 제가 원래 계획한 것은 원래는 1시간 반이었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1시간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라는 직을 이제 한 30년 넘게 했었는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교수들은 한 번 맡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끝까지 합니다. 나쁜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저녁을 금식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성령 충만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책이 이렇게 팔리는 건 아니고요. 12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판매 부수 1등한 적이 있습니다. 예. 91년에서 2003년까지인가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시험을 95년도에 합격했는데 아마 제 이름을 대면 제 이름을 알 겁니다. 예. 제 책을 그 당시 보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원래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 얘기를 잘 안 하고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뭔가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 근대 역사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스쳐 있는데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수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법대 교수도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잘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련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가운데 헌법 교수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전교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우리 근대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까지 제가 강의를 할 것인데요. 자, 다음으로 주시죠. 먼저 딱딱한 얘기가 나왔죠. 국제회담 얘기가 나왔는데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유통기관과 관련되신 분들은 좀 예외가 되겠지만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희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젊은 학생들은 이 국제회담의 몇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암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윤곽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43년은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앞으로 2차 대전 중이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거 회의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국제회의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게 43년 이집트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뭐 이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45년을 잘 보실 텐데 45년 2월 달에는요 얄타에서 회의가 열렸고 7월 달에는 포츠담에서 열렸어요. 그거 뭐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이 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좀 인품이 좀 올라가려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이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폼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45년 2월 달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항복을 촉구한 것이 45년 2월의 얄타 회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7월 달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2월 달에는 누구의 항복을 요구했습니까? 독일의 항복을 촉구했어요. 연합군들이. 얄타인데 얄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죠. 2014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뺏었습니다. 그게 크림반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못하셔도 할 수 없고 찾아보세요.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 도시가 얄타입니다. 얄타가 그 따뜻한 도시이기 때문에 2월 달에 따뜻한 기운 속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얄타는 누구를 항복하라고 그랬죠? 독일의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7월 달에 독일의 포츠담에서는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소련군은 8월 6일 날 이틀 뒤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사키 8월 9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련은 일본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련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틀 뒤에 일본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날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그러면 소련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월 8일 날, 8월 9일 날 시작해서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태평양 전쟁을 며칠 했습니까? 일주일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소련은요, 한반도에 여러 가지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요, 일본과 전쟁을 선포했죠. 그게 바로 8월 8일 날 이 동맹을 파기하고 9일 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련군은 북한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북한 지역으로 계속 내려와요.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하루에 40몇 킬로씩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계속 내려와요. 미군은 한반도에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잘 내버려 두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경고합니다. 38도 이남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경고해가지고 38도 이하로 내려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미군이 남북의 분열을 조장했다, 획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긋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 미국이 38도선을 그어서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켰다라는 친구들의 얘기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련이 먼저 내려와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38도에서 더 내려오지 마라라고 미국이 경고를 해서 거기서 멈춘 겁니다. 원래 미국은요,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게 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우리 전강훈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유럽 전선에서는 독일하고 소련이 전투할 때 군인만 1,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 군인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거부했던 것이 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뭡니까? 38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이건 45년도인데 여러분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국제회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3국 외무부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왜 기억하느냐? 이 모스크바 회의에서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중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국을 독립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잘 안 되네. 독립시키지 않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것이 독립이었는데 독립을 시키지 않고 5년간 미영중소가 독일과 같이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찬성할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목사님 버전을 빌린다면 물어보는 내가 뭐죠? 예. 당연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요, 우리 독립은 뭐가 됩니까? 독립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선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을 했습니다. 반탁. 이 반탁 운동에는요, 박헌현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위원장도 그 일에 찬성을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그랬는데 나흘 뒤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당들은요, 입장을 바꿉니다.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5년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46년 1년 내내 대한민국 내에서는요, 찬탁과 반탁이 나누어서 엄청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좌파 우파의 갈등은 갈등도 아닙니다. 그 당시는 막 무력도 있었고 테러도 있었고 암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책에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독립을 반대한 사람인 것이냐? 누가 민족의 반역자이고 누가 국토를 분할했고 누가 민족을 분열시킨 원흉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신탁 통치를 찬성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반대한 것이고 민족의 통일을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리적인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썼지만은 민족 반역자가 누구냐? 그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사람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이, 민족 분열을 누가 획책했느냐? 국토 분열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것은 신탁 통치를 찬성한 사람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요, 미영중소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45년 12월 달에 있었죠. 46년도에 이 한반도의 여러분 흐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46년 2월 달에는요, 북조선에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외우기 어렵죠? 북조선이라 보시고 북조선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인민위원회는요, 일종의 북한의 정부에 해당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2월 달에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월 달에는요, 토지개혁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 지역에 한해서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북한 전체를 갖다가 토지개혁을 합니다.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은요, 토지개혁을 함에 있어서 무상몰수에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다 뺏었어요. 무상으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상으로 북한 주민에게 분배를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분배할 때 경작권은 줬지만 소유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가 이 사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농지를 줌에 있어서 무상 분배했지만 소유권은 주지 않고 경작권만 줬던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 주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80%가 소작농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생을 우리한테 했던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니까 기분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거는 뺏기면 싫지만 옆에 사람 거 누가 뺏어가면요, 결국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 인간의 그 속성입니다. 뺏었어요. 논아주는데 소유권은 주지 않았지만 경작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주민의 70%에서 80%가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지주가 있었고 그 밑에서 일을 해서 소출의 40에서 50%를 지주에게 주는 그런 나라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경작권을 준다는 말은 뭔가면, 네가 농사를 져서 네 스스로 가져라 이 뜻입니다. 물론 국가에 세금은 내야 되겠죠. 무상몰수에 무상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20일 만에 토지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주들의 땅을 무조건 대가 없이 뺏었으니까 농지개혁이 쉬웠던 것이에요. 남한은 농지개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남의 땅을 대가 없이 뺏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한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몰수의 유상분배라는 시스템을 갑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무상몰수에 무상분배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분배에 여러분이 매력을 느껴요. 그렇죠? 유상분배보다는 무상분배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유상몰수에 유상분배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무상몰수에 무상분배가 좋은 것이냐,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자, 46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 여러분 교과서에 도배를 해서 나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남북한 분단을 조장한 것이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얘기가 옳은지 제 설명이 옳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46년 2월 달에 북한이 뭘 만들었죠? 북한의 임시정부나 마찬가지인 북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북한 정부를 만들었죠. 북한만의 토지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요, 남한을,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결정 이외에 뭐가 있었냐면, 남북한의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미소 공동위원회,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해서 한반도에 가장 적절한 정부를 만들어 주자라고 한 것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한반도에 가장 적절한 정부를 만들어 줄 것으로 하자. 이 두 가지가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46년 3월 달에 열렸습니다. 남한에서. 그 당시엔 남조선이라는 말 썼죠. 3월에 열렸는데 5월 달에 미국과 소련이 싸움이 생겨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결렬됐겠는가? 서로 다 상대방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이 옳은지. 지금 이 남북한의 아름다운 공동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소련은요, 그 회담에서 누구의 참여를 반대하느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는 이 회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찬탁과 반탁으로 갈렸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찬탁이에요. 우리 우파들은 반탁이란 말이죠. 반탁인데 소련은 반탁 운동을 한 정당이나 단체는 이 남북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고집을 핍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5월 달에 1차 결렬됐습니다. 결렬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다음에 언제 모일 것을 약속하고 결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기 휴회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 이런 상태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1차가 결렬된 것입니다. 그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자, 이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서 박사가 볼 때, 야, 이거 참 심각하다 말이죠.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가 됐어요. 북한은 사실상 정부인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남한도, 남조선도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정읍에서 왜 발언했느냐? 그 당시 이 반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반공과 반탁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읍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하시는 말씀은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남한도 공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소 공동회는 결렬됐단 말이죠. 다음 약속도 하지 않고 위원회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졌죠. 농지개혁도 다 완성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남한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우리 남한만의 위원회라든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으로 남북한의 우리가 민족 분열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날짜로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의 이 정읍 발언은요, 북한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남조선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책에서 많은 좌파들은 이승만 정읍 발언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지게 됐다, 통일 정부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맛만 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책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 순서적으로 쫙 보면 제 말이 분명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46년도에 정읍 발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미국은요, 남한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 이승만 박사 보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남한과 북한이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라라고 한 사람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친미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한 친미가 아닙니다. 그 하지 중장이,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군정장관이 하지 중장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니네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올바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네가 좌우 합작, 좌파와 우파가 합작해서 합의를 해서 너희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야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게 누군가 하면 미국입니다. 미 군정장관이 말한 거예요.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일견 보면, 척 들으면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좌우가 만나서 합의하에 공동정부를 만들어 보라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승만 박사는 왜 그 말을 반대했느냐? 이거는요, 소련이 동유럽, 옛날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동유럽을 공산화시킬 때 이 소련이 쓰는 방법이 뭐냐? 당시의 민주주의 정부와 공산주의 정부가 만나서 합작을 해서 뭘 일을 해라, 그런 방법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 넘어갔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있었지만 둘이 국공 합작을 했거든요. 한 다음에 장개석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중국이 공산화된 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과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리가 합작을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좌우합작위원회를 하라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사가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는 대단한 분이지만 미국이나 소련 입장에서는요, 한낱 우스운 피지배국의 이 박사일 뿐입니다. 그렇죠? 누가 전승국이죠? 미국과 소련이 전승국이에요. 그중에서 미국이 전승국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독립한다,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미국을 대표하는 하지 중장이 미군에 의해서 좌우 합작을 해보라 라고 했는데 못하겠다. 그것은요, 보통 담력 아니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요, 답답한 마음에 하지 중장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게 또 돼 있죠. 전 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제일 끝에 보면 46년 12월 미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박사니까 미국이 좌우 합작을 하라고 하고 자기는 곤란하고, 따라서 하지하고는 말할 필요 없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과 직접 내가談판을 벌이겠다. 그래서 40년 12월에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다음이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갔었을 때는요, 그 국무장관이 번스라는 국무장관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승만 박사에게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웃기지 마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 말이죠. 그랬는데 1월 달에 국무장관이 마샬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마샬 장관이 바뀌면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47년 3월에 트루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트루만 덕트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미국이 소련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소련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소련을 내버려 두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좌우 합작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3월 달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승만 박사가 마음을 놓고 써있죠. 4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은요, 야, 이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되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요, 유엔에 상정을 합니다. 11월 달 유엔에 상정했죠. 그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국은 남북한 인구 비례로 비밀 투표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의회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제 유엔 총회 결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런 좌파 학자가 있어요.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안 하고 왜 2대1로 남한을 더 주느냐. 그러니까 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거는 다 머릿수로 따지는 거예요. 당시 남한이 북한의 인구가 2배입니다. 2배. 2천만과 1천만이었단 말이죠. 2천만과 1천만이라면 2대1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죠. 만일에 이런 경우에 남한도 100, 북한도 100 하게 되면요, 뭐에 어긋납니까?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수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거꾸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유엔 총회 결의는 인구 비례로 하라고 돼 있고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이다. 왜냐? 2천만 대 북한의 인구가 1,000만이기 때문에 2대1로 나눠서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넘기시죠. 47년에 유엔 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 한반도 내에 이 선거를 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48년 1월 달에 옵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와서 이런 한국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 유엔의 위원단을 입경을 막는 것이에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엔 임시위원단은 공경에 빠진 거예요. 남북한 전체 이 투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죠.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없이 남한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시 유엔에다가 문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엔 결의대로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반대를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엔이 다시 결의합니다. 다시 결의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라고 유엔이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 전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유엔이 했는데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무조건 남한이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유엔에 문의를 했고 유엔에서는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선거 실시가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럴 때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자, 북한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은 북한의 사실상의 정부가 만들어졌지요. 그랬는데 남한만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통일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남한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적법한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북한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48년 5월 10일 총선거인데 드디어 그 한 달 전 48년 4월 3일 제주 4.3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 사태에 대해서 뭐 조금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거 모릅니다. 70년 전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 4.3 사건은 뭐냐? 좌파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 47년 뭐 3월 1일 날 뭐 행사, 3.1절 행사 때 여러 가지 뭐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민중봉기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좌파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얘기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요. 누구 말이 옳으냐 말이죠.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에 9사람 재판관의 일치된 견해로 판례를 낸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판례를 했어요. 9사람 전원이 일치된 견해가 뭐냐? 4.3 사건의 본질은 남노당의 지시를 받은 이 반란분자 인민유격대의 무장 반란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9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들의 얘기와 제 얘기 중에서 여러분이 누구 말이 옳을 것이냐? 뭐 어느 말도 여러분이 신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그런 헌재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이 남노당의 인민유격대의 무장 반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4.3 사태가요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그 당시 제주도 인구의 이건 추산입니다. 10%인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무장 반란은요 얼마나 강했느냐? 제가 써놨죠. 54년 9월에 끝났습니다. 몇 년 걸쳤습니까? 6년에 걸친 싸움, 6년에 걸친. 여러분 반란을 6년 동안에 우리가 진압을 해요? 왜 그랬겠느냐? 그 사이에 6.25가 터졌기 때문에 이 반란 사건을 제대로 진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 4.3 사태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4월 3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에는 이 경찰 관서가 24개인데요, 12개 지서를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불 지르고 부수고 방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들었냐? 단순히 죽창을 든 게 아닙니다. 보통 그 당시는 인민유격대원들은 죽창, 칼, 도끼 이런 걸로 무장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왜 있었느냐? 그 근거는요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상당한 진지를 구축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시면 제주도에 발견되지 않은 동굴들이 발견돼요. 그거 다 누가 뚫었느냐? 일본 사람이 뚫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숨으려고 거기에 수많은 무기를 갖다가 저장했는데 지금 해방되다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졌기 때문에 그 무기들을 다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무기를 놓고 가게 했던 것이.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상당한 수의 총과 수류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매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노당 이 반란 세력들은요 400명이 주축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왜 잘 안 잡히느냐? 낮에는 한라산으로 도망갑니다. 한라산으로. 그죠? 그리고 밤에만 내려와요, 밤에만. 그 당시에는 낮에는 이게 토벌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밤에만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쟁한 것이 바로 제주 4.3 사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요, 두 번째 줄이죠. 남노당 제주도위원회 제주도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당이 보낸 중앙위원회 보고서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글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문서로. 제가 이게 PPT를 준비가 지금 제가 서툴어서 재미나게 못 해왔는데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제가 재미나게 할 것 같은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서를 제가 그 책자에서 제 눈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남한에서의 5월 10일 총선거가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게 되면요. 남한만의 정부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4.3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 총선거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 두 개 선거구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재연 의원 5월 10일 날 만들어진 국회의원은요, 200명입니다. 200명. 그랬는데, 제주도는 선거구가 3개예요. 3개인데, 이 4.3 사태 때문에 남노당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못 뽑았어요. 그래서 재원 의원은요 처음에 198명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에 보궐선거를 하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 4.3 사태에 남노당이 긍정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 선거를 못해서 선거를요. 그래서 2명의 재원을 뽑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주모자인 김달삼, 이덕구 이런 사람들은요 북으로 갔습니다. 북으로. 그래서 밑에 보세요. 남쪽에 360명의 대의원, 북한에 212명인데 해주 선거라 해서 북한의 해주에서
북한의 대의원을 뽑는 그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 상당수의 제주도민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48년 8월 15일 날 우리 건국도는 정부를 수립했죠. 북한은 48년 9월 9일 날 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9월 9일 날은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음이요. 나와 썼죠. 2001년도 헌재 결정을 보면 이 4.3 사태의 본질은 뭐냐? 남노당 반란 세력의 폭동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요, 자기의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9사람 전원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컨대 제가 정년한 다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요,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창조론, 진화론 비판에 제가 몰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헌법책이 별로 없어요. 집사람이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제자들한테 헌법책을 다 논아줬습니다. 몇천 권 제가 다 논아줬어요. 집에 있는 건 한 30권밖에 안 되는데, 전 진화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진화 비판을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이익을 담당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2020년 2021년 작년에 제주 4.3 사태에 가서 추모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애매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뜻이죠. 제주도 사람들이 먼저 꿈을 꿨다는 말은 뭔가 하면, 북한과의 통일 정부를 먼저 꿈을 꾸다가 희생당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국가 반란 세력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상당히 제가 흥분하게 됐죠, 헌법 교수로서. 그랬는데 작년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래서 남노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 폭력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하려면 이런 가정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남한을 갖다 적화 통일한 다음에 70년 사건을 갖다 끌어들인 다음에 당시에 남노당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공격한 남한의 군경은 국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혹시 몰라요. 그렇죠? 북한이 적화 통일한다면 있을 수 있어도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에다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글을요, 이 조선일보에다가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이건 뭐 박수 받아도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배경에는요, 제가 이걸 조선일보에 내고 싶었는데 이 비용도 많이 들어요. 600만 원, 700만 원 드는데, 제가 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흔쾌하게 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덕을 좀 많이 봤던 것이죠. 벌써 5시 반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요, 지금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시도, 작년에 제주 4.3의 특별법,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일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이건 과거 7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과거 이 군사재판에서 수용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요, 지금 작년 법 개정을 통해서 1인당 9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흥분하실까봐 제가 이따 유보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요거 써있죠. 9천만 원 지급. 넘기서 다음. 자, 여기서 우리 제주 4.3 사태가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진압됐다고요? 6년 동안, 그렇죠. 6년 동안. 그랬는데 그 해에 4.3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총선거를 했어요. 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월 19일 날 발생한 사건이 뭐냐? 여수 순천 군인 반란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제주 4.3은요, 남노당 무장 세력의 반란이에요. 여수 순천은요, 대한민국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면, 들어보시면요, 군인이 반란을 해? 저 사람이 지금 맞는 얘기를 하나?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어요.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여수에서 반란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겁니다. 전모는 제주도의 4.3 사태가 진압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승만 그다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군대에게 제주도에 출동명령을 내립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군인에게 명령을 내려요. 군대에게. 그래서 제주에 가가지고 4.3 이 무장 폭동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19일에 그랬는데 이 지창수 등 이런 사람들이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현역 군인인데 연병장에 모여있는 군인들 중에서 상사들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여수시를 점령하고 여수시 시청에다가 북한에 인공기를 개항했습니다. 인공기. 또 남은 세력들은요, 이웃에 있는 순천까지 갔어요. 순천시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인공기를 개항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이럴 때 이승만 정부는요, 너무 급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럼 20일 만에 진압이 돼요. 그 당시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수 순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지리산 들어가서 빨치산의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조종래의 태백산맥이란 소설책을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조종래의 이 태백산맥은요, 당시 지리산으로 도망간 빨치산 들어갔다가 미화해서 소설을 그린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책이죠. 예. 그러나 그 책을 40대 중반까지도요, 다 그런 책을 인기리에 보면서 재미나게 그런 소설책을 읽었단 말이죠.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 퀘스천이 있겠죠. 48년도에는요, 대한민국에 병역법이 없었습니다. 징병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군대를 가게 된다면 의용병제, 본인이 원하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48년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 남한에 간첩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경찰이 간첩을 쫓아요. 그럼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잡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버려요. 그 자원 입대를 하니까 군대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간첩을 더 하겠는가? 그랬는데 여수 14연대 사람들이 가장 그런 무리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수 14연대는요, 상당 부분 빨갱이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 진압된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이에요. 그게 48년 12월 8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보통은 일반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드는 게 법제적인 일반 원칙인데, 이 당시는 대한민국에 형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45년부터 48년까지는 어떤 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했느냐? 일본 민법, 일본 형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법이나 일본 형법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썼습니다. 네. 그걸 의용민법, 의용형법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일본의 의용형법에 따른다면 국가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겠다,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형법은요, 대한민국은 53년에 만들어요. 53년에. 그보다 훨씬 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48년 12월에 만들었죠. 이후에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간첩들을 다 색출해냅니다. 상당 부분 색출해냈어요. 여러분 49년 색출해냈죠. 1년 동안. 이듬해 50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잡아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6.25를 맞이했으면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을 것이냐 퀘스천이 붙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요. 자, 5월 10일 총선거를 했어요. 요거 이제 다시 여수 순천 그 앞사건이죠. 그럼 이제 4.3 사태가 있었지만 5월 10일 총선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선거인 등록에 빨간 글씨가 있죠. 직접 서명, 후보자 이름을 쓰는 자서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 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도 임시 과도 입법 의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시 국회가 있었어요. 뭐 그게 있어야 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월 10일 총선거를 해야 돼요. 총선거를 하려면 그 선거와 관련된 절차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미 군정에서 만들어질 때는요, 여러분 최근에 내일 뭐 다 투표를 했겠지만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선거 임명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가서 김학성 있구나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투표 날 우리는 동그라미 후보 밑에다가 날인을 기표를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선거인 등록에 직접 서명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가지고 내 명부를 확인해. 김학성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는 날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장을 찍거나 날인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자기 이름을 쓰려는 거예요. 서명을 해, 서명. 여러분 서명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70년 전에 대한민국은요 1, 2, 3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1, 2, 3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쓰라고요? 그거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또 당일날 후보자 밑에다가 김학성이가 후보자예요.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김학성이라는 이름을 쓰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판에 1, 2, 3도 못 쓰는 판에 후보자 이름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여기 후보자에다가 이름을 쓰는 것은 일본식인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후보자 이름을 씁니다. 우리는 그 이름 밑에다가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은요 전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했지만 사실상 문맹자에게는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박탈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승만 그 박사가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선거인 등록부를 보면요 거기다가 날인 손으로 찍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글씨를 못 읽으니까 앞에 있는 김학성이가 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 둘이 옆에 서 있어요. 서 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김학성 맞냐? 맞다 그러면 제가 날인을 해요. 그런 식의 세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표제는 뭔가 하면 후보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찍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박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점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자유에 대한 그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문맹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문맹자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1, 2, 3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후보 밑에요 1, 2, 3 기호가 없었어요. 사진이 얼굴이 있고 옆에 짝대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짝대기는 셌어요. 짝대기 1, 짝대기 2, 짝대기 3 있었어요. 짝대기를 보고 찍었다니까. 1, 2, 3을 못 읽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이게 저 양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짝대기 선거람을 한번 쳐서 보시면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요, 그때는 벽보가 있었고 밑에 기호가 있었고 동시에 짝대기까지도 표시했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자, 이런 제도. 그 다음에는 제가 여성이란 말을 썼는데, 여성에게 투표권을 대한민국 언제부터 인정했습니까? 1948년부터 인정했어요. 대한민국은요. 보시면 미국은 1920년 가장 빨리 했어요. 영국은 28년이고 스위스는요 1971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1971년이에요.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남녀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조금만 남았습니다. 예. 북한은 무상몰수를 했고 무상분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한은 유상몰수를 했어요. 남의 토지를 무상으로 뺏는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토지를 국가가 사들일 때 지가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지가증권을 발행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 유가증권은요, 그걸 분실해버리면 자기의 권리가 소멸돼버려요. 6.25 당시에 이 지가증권이 많이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유상분배는 뭐냐? 이 소유권을 인정할 때 써있죠. 5년간 1년 수확의 30%만 5년을 내면요, 5년을 내면 자기 농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저한테 박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께 박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에는요, 1년에 30%만 내면요, 그 이제는 소장료가 40에서 50이었어요. 그럼 매년 소장료만 내는 그런 시대였지만 30%만 국가에 내면 몇 년이요? 5년만 내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제도를 성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부모님들은요, 그 작은 땅 가지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자기 자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냈던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남미가 우리보다 이 경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농지개혁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농지개혁 성공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굳건하게 만들어주신 그 공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국부로 추앙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농지개혁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운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쪽 가정이죠.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요,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이겼겠는가? 여러분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해 5월 30날 이 제2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농지 열람부를 열람하면 내 토지가, 요 토지가 5년 이후에는 내가 30%만 내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것을 선거하지 못했다, 6.25 전에 선거하지 못했으면요, 6.25 때 북한이 남한을 몇 개월 점령했느냐? 3개월 점령했습니다. 3개월 점령하면서 전라도 쪽 다 점령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농지개혁을 북한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남한 주민들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상분배를 한다고 하지만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땅을 갈 수 있었다, 그걸 6.25 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1917년, 19년 그랬는데, 우리 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북조선이건 남조선이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하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합치면 한 80%가 됐습니다. 왜 그랬겠냐 말이죠. 왜 그랬겠느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만든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렇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소련으로 됐습니다. 세계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917년이죠. 자,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언제 됐죠? 1919년입니다. 19년. 3.1운동을 통해서 독립하지 못했죠. 그랬지만 4월 3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소련은 1917년에 공산화가 됐죠. 따라서 소련 사람들은요, 전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원합니다. 독립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합니다. 그럼 소련과 우리나라가 멀지 않게 가깝죠. 상해 임시정부의 많은 요원들은요, 대부분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917년에 공산화가 됐는데 공산주의가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1919년 또 45년에 활동했으면요, 저도 아마 공산주의를 지지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공산주의자가 많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구호가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에요. 왜? 대한민국 70%, 80%가 다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없었단 말이죠. 자기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야,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은요, 정말 달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도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걸 뭐 정당화 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동북아가 전체가 다 붉은색으로 칠해지는 상황이에요. 소련이 공산화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 밑에 몽골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밑에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됐어요. 그 옆에 북한이 공산화됐습니다. 남한의 공산화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였어요. 일본까지는 소련이 넘보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있었고, 일본 오래전부터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넘보지 못했지만, 남한 정도는 분명히 공산화가 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남북 합작을 하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이 있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의 압박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쳐 싸운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가 거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동북아 정세를 잘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17년에 공산화되고 19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년 지나 보니까 소련이 70년 지나 보니까요, 소련이 자신의 체제를 갖다가 포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1990년에 이 소련이 포기한 것이죠. 1917년에 시작한 공산주의 혁명이 1990년에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종주국으로 삼았던 소련이 문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소련이 다시 민주화되다 보니까 동유럽이 다 어떻습니까? 동유럽 전체가 다 민주화된 것이에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은요, 본인들이 예전 헌법에 보면 막스 레닌주의를 갖다가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1990년에 멸망한 이후에 북한은요, 헌법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막스 레닌주의를 갖다가 종주국으로 삼았던, 지도 이념으로 삼았던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그 이념을 따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념을 포기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치 이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게 현재 북한의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남한 내 많은 사람들이 뭐 좌파나 우파나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통치 체제, 이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걸 단순히 우리가 비난 또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7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었고 상당히 인텔리 계급, 공부를 했다는 시자층들이 그런 일을 많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했단 말이죠. 망한 징후가 있잖아요. 1990년 소련이 문을 내렸단 말이죠. 공산주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문을 내렸다면 공산주의가 문을 내렸어야 되는데 계속 북한하고 중국은 내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북한하고 남한으로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인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을 한다고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 이념을 대한민국이 따른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고무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 목사님이 주사파를 갖다 척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목놓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다 망한 공산주의 이념을 갖다가 아직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2천만 넘는 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고 호시탐탐 남한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북한 세력인데 그 세력을 갖다가 지지하고 찬양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